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결정으로 종종 놀라움을 줍니다.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날,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 의회 상원은 86대 1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러시아에 대한 지옥 같은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옥만장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연시키는 반면 미국 상원 전체는 거의 만장일치로 모스크바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두 상황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건 모두 우크라이나의 방위력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상공에서 스타링크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이고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상원에서 통과된 제재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된다면 그 제재는 이번에는 러시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스타링크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더 애틀랜티에 따르면 키이우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대신 이란 전쟁으로 인해 재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해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깊숙한 곳까지 말이죠. 즉, 이미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신 차라리 그 탄도미사일 발사대 자체를 추적해 파괴하는 게 낫다는 거죠. 바로 이 탄도미사일의 발사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 상공에서 통신을 유지해야 하고 러시아인들이 그 통신을 방해하지 못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스타링크는 러시아 상공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터미널과 위성이 러시아 상공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틱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러시아 영토 상공에서 스타링크 위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전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입니다. 그는 올해 초 억만장자와 러시아군을 위한 시스템 차단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 일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를 국방장관 자리에서 해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긍정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페도로프 본인의 요청도 이제는 국방장관 신분이었을 때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전쟁이 격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스타링크 시스템을 이용해 러시아 시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림반도와 점령지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거절의 맥락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7월 28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 내 목표물 타격 시 스타링크로 우크라이나 무인기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미국 대통령이 친구인 일론 머스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개인의 제안이 아니라 이미 최고위급에서 제기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머스크는 백악관의 입장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주체로 보입니다.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역시 이런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워싱턴에 있었을 때조차 만남을 거절했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스타링크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크라이나 방위기업 파이어포인트의 공동 창립자인 데니스 슈틸레르만은 드론에 스타링크 모듈을 장착하면 러시아 내 이동 표적을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타격 직후 바로 이동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표적들입니다. 현재 슈틸레르만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은 전선 전체에 걸쳐 타격 구역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러시아 내륙에서 사용한다면 타격 구역을 500킬로미터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재적으로는 시베리아까지도 가능합니다. 즉, 전선 인근에 제한된 지역에서 러시아의 거의 모든 유럽 지역,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까지 전투 능력이 구체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거부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저 군사 인프라를 얼마나 멀리, 얼마나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더 이상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영토에서 에타크므스 사용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조 바이든 시절 벨고로드를 에타크므스로 타격할 수 있는지 논쟁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는 자체 미사일과 무인기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상공에서의 통신이 없습니다. 핵심은 정지된 목표, 예를 들어 정유 공장이나 와일드베리스 창고 같은 곳에 대해서는 타격을 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 좌표와 위치를 잘 알고 있고 추적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성 추적 없이 이동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특정해서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론 머스크 본인의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일관적입니다. 이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2주 전 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은 모스크바에 양보해야만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돈바스를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에게 넘겨주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2022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핵 확전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할까봐 두려워서 키예프가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함선을 공격하는데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즉, 에스컬레이션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이런 논리는 일론 머스크가 전면전 내내 일관되게 유지해온 입장입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긍정적인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의 상원, 즉 상원이 금요일에 찬성 86표, 반대 11표로 러시아에 대한 이른바 지옥의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7월 겔세안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준비했습니다. 최종 통과는 몇 달간의 기다림과 백악관과의 협상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요 작성자인 고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은 민주당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탈과 함께 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즉, 이것은 양당이 함께 만든 법안이었고 이제는 이미 고인이 된 그레이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이제 하원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그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가장 많이 사들이는 5나라, 즉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수입 비중이 15%를 초과하는 국가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정의에는 인도와 중국이 해당됩니다. 또한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도록 돕는 국가들에도 관세가 적용됩니다. 러시아의 대미 수출에는 바로 그 악명 높은 500%의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개인 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연방정부 구성원들 및 안보 치안 기관 지도부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재는 모든 러시아의 LNG,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즉 액화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북극 지역의 에너지 프로젝트, 그리고 그림자 선단에도 적용됩니다. 바다에서 석유, 가스, 석탄을 환적하는 데 사용되는 선박대, 그리고 크렘린의 유조선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제재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 목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아주 강력한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연방중앙은행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 VTB, 가즈프롬방크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왜 법률 제정이 필요한지 설명해주는 부분입니다. 법률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것이 대통령 명령과는 다른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국영은행들,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등등 이들 모두는 예전에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재들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 이 지옥의 제재에 관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이 모든 제재들은 법률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사실 그 차이는 근본적입니다. 이 말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이 지옥의 제재법에 따라 이러한 제재를 도입하더라도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로든 그 제재를 완화하고 싶어져도 그렇게 하려면 결국 입법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명령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중앙은행에 똑같은 제재를 도입할 수 있었어요. 한 달 뒤에 마음이 바뀌면 그냥 한 번의 명령으로 그 제재를 취소할 수도 있었죠.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가 그 제재를 해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상당히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국영은행에 대한 제재 강화는 러시아로의 달러와 유로 현금 공급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현금 외화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러시아 은행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현금 달러 구입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럽연합도 비슷한 제재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제한은 유로화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은 무연금 위안화조차 구입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즉, 이런 제한은 중국 화폐에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거래의 최종 단계는 여전히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파트너들과 러시아 수출입업자들 간의 결제도 상당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즉,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과는 달러와 유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무현금 위안을 사고 싶어도 역시 문제가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이 야만적이고 씻지 않은 존재들이 최대한 고립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돈은 있지만 그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은 네가 물건이 있어도 팔 수 없는데 사람들이 돈을 줄 수 없고 네가 그 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야. 이런 게 바로 지옥 같은 제재야. 그리고 이 두 가지 뉴스를 합치면 바로 비교가 돼. 한편으로는 스타링크라는 구체적인 기술 도구가 있는데 이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의 군사 인프라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확장시켜 줄 수 있어. 여전히 차단된 상태야. 한 사람의 결정으로.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군사적으로 불가능하니 모스크바에 최대한 양보해야 한다고. 이건 일론 머스크에 관한 이야기야. 다른 한편으로 같은 날 미국 입법기관은 전쟁 내내 러시아에 가해진 것 중 가장 강력한 경제 압박 패키지 중 하나를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 거기에는 러시아 수출의 최대 500%의 관세와 푸틴에 대한 개인 제재가 포함되어 있어.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등등이 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 수준에서 확정되는 거야. 이렇게 러시아의 압박을 어떻게 가할지 접근 방식에서 흥미로운 대조가 생기는 거지. 군사적으로 스타링크라는 기술적 지렛대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듯이 이 전쟁을 절대적으로 격화시키지 않기 위한 이유로 차단된 거야. 어떤 식으로든 격화를 유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괜히 푸틴이 전술 핵무기를 쓸지도 모르니까. 반대로 경제적 제재라는 지렛대는 최대한 강화되고 법으로까지 고정되어 있어. 하지만 이제 질문이야.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일론 머스크의 논리를 따를까? 아니면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의 논리를 따를까? 여기서 말을 줄일게.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